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부동산 재테크로 돈 버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죠. 하지만 현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좋은 물건을 찾을 수는 있지만 싸고 좋은 물건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와 공매에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특징과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매와 비교되는 공매를 하는 데 있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돈 벌려다가 돈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꼭 주의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매와 공매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빌려준 사람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온비드 공매의 경우에는요, 특히 공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는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내 압류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도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다른 이유로도 공매가 진행됩니다. 경매는 입찰일에 해당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 온라인 입찰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입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직접 출석하는 경매보다 공매가 훨씬 더 입찰하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진행 절차는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30%씩 저감되며 주기는 통상 한 달이 주기가 됩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10%씩 저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매각 과정이 스피드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 어떻게 입찰을 하고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매에서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공매 매수 대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매 낙찰 후 매각 허가 결정기일 결정 후에 매각 허가 확정일을 거쳐 보통 30일 안에 대금 지급 기한이 결정되는 경매보다는 공매의 납부 일정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의 경우 낙찰은 경매가 빨리 진행이 되었지만 그 후 진행된 공매에서 낙찰 후 대금 완납까지 더 빨리 진행되어서 이미 낙찰이 경매에서 되었지만 잔금 납입이 되지 않은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죠. 법원 경매에서 같이 입찰을 했다가 폐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되었지만 공매는 여전히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공매로 낙찰을 받고 먼저 매수 대금을 납부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 캠코 매각 담당자는 법원 경매계에 잔금 납부 여부를 확인을 한 후에 아직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매 낙찰자에게 대금 완납을 받고 그 여부를 반대로 법원 경매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법원 경매계는 해당 경매 절차 중단을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법원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수 신청 보증금 10%를 다시 반환을 받고 이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보통 경매 물건의 경우 권리 분석을 해보면 채무관계와 세금 체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인 경우에 반드시 경매 입찰 전에 이 공매의 진행 사항도 같이 파악을 해서 입찰을 해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태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59년 5월 19일 선고 결정에서 경매와 공매의 경합에서 진정한 소유자는 양쪽 낙찰자 중 먼저 잔대금을 납부한 자로 확정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의 매각 재산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리고 공유물 분할 등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등이 있고요. 온비드 공매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압류재산 공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경매와 거의 유사하고요. 바로 이 압류재산 공매가 권리 분석이 필요한 공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탁재산이나 신탁재산, 그리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절차를 준용을 해서 진행되는 공매이기 때문에 압류재산 공매와는 조금 절차가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각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둘 다 우리는 부동산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명도 방식에 있어서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한 인도 명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비덕 공매의 경우에는 이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나 임차인들을 명도하는 데 있어서 법원 경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명도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길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점이 바로 공매에서 가장 큰 또 단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소유주의 조세나 공과금 등 체납 정보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온비덕 공매에서는 바로 이 체납 정보가 공매재산 명세서에 아주 자세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압류재산 공매 절차를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경매의 경우 기일 입찰 방식이라면은 공매의 경우에는 기간 입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수요일 3일 정도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고요. 목요일날 개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매각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대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자, 올해 2023년 1월 1일 공고분부터는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자, 물론 지방세 징수법도 개정이 되어서 마찬가지 시행 일자만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매각 결정이 원래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였는데 자, 그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가장 큰 원인은 농지 취득에서 필요한 농취증 발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취증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요. 특히 전답, 과수원 등 농지의 취득 시 농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농취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농지를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실 분들은 이 바뀐 내용 꼭 알고 계셔야만 보증금 10%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체 잔금까지 납입하고도 이 농취증이 발급이 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낸 공매 금액을 다 날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압류재산 공매 집행 기준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요,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이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발급이 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는 매각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매각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미제출되었습니다. 농취증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을 해줍니다. 다행히 보증금은 다시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 만약에 매각 결정 기일 이후에 매수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농취증이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겠죠. 자,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된다는 의미죠. 경매의 경우에는 미리 고지를 합니다. 농지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농취증이 제출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를 하는데요. 공매의 같은 경우에는 경매와는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낙찰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잔금을 납입할 때까지도 농취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농취증 발급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과 그리고 나머지 납부한 잔대금 모든 금액을 전부 다 몰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바로 이 농지의 경공매입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면 농지취득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매각기일로부터 7일 내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조건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기간 안에 농취증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취증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기간도 통상 2주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입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 법원 농취증 취득을 목적으로 원인으로 매각 허가 결정일 연기를 당일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주일 정도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농취증 제출이 안되면 경매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자격은 박탈되고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그래도 보증금 10%만 손해를 보는 걸로 끝나지만 공매의 경우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아예 소유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공매의 대금 충당 방식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돌려받지 못한 입찰보증금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경매는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면 법원이 보관하다가 낙찰 후 대금이 완납되면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배당한 금액에 포함시켜서 해당 사건 배당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세금 체납이 원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몰수보증금이 들어오자마자 강제 징수비와 체납액의 순서로 강제 충당됩니다. 이러한 경매와 공매의 몰수보증금 충당 방식 차이점은 집행기관과 절차가 달라서 생기는 일이니 경매와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농지취득 시 농취증 사례는 공매에서 농지취득 시 농취증은 소유권 이전 시에만 첨부하면 되므로 조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납입을 먼저 하고 그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농취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농취증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납부한 대금이 체납액에 충당되면서 원 소유자가 낙탈재금으로 충당된 금액 외의 체납액을 갚아버리고 압류를 말소한 후 매매를 한 경우라면 농취증을 취득하지 못한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라면 법원이 그 돈을 배당 전까지는 보관을 하고 있겠지만 캠코의 경우에는 강제징수비와 체납액 충당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돈도 없고 돌려줘야 할 근거도 없습니다. 농취증 미발급으로 소중한 재산을 날려버린 결과가 생겼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경매 공매의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의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소 기준 권리 찾기입니다. 경매에서는 요즘 워낙 유료 정보지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권리 분석을 다 해놓아서 초보자들도 쉽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입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매에서는 특히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경매에서는 배당이라는 용어가 공매에서는 배분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선순위 전세권 배분 요구는 필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순위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설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될 경우 매각으로 이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인수하는지에 따라서 낙찰 금액이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공매의 경우는 체납으로 인해 진행되므로 진행상을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배분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분 신청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통보해 줍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것은 순전히 선순위 전세권자의 마음입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배분 신청을 하면 순위별로 배분하고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전액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은 소멸되니까 낙찰자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간혹 이 선순위 전세권의 배분 요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찰했다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꼭 그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분 확인은 필수입니다. 공매 입찰 7일 전에 이 명세서가 공개가 되니까요. 꼭 명세서를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습관 꼭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주의할 점은 낙찰자의 보증금이 몰수될 때마다 이 물건의 체납액도 즉시 충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몇 명 나오면 이 물건의 체납 금액 역시 빠르게 감소해서 원 소유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갚고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세권과 다르게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한 경우 배분 순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채권에서 조세채권은 압류일자가 기준이 아니라 법정기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법정기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놓은 기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간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 것이죠. 압류를 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압류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주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가 바로 법정 기일이 되고요. 납부해야 될 세금 신고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일은 소득세 신고를 한 날이 법정 기일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이런 세금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도 했는데 적게 내는 경우 있겠죠. 과소 신고를 했거나 과소 납부를 했을 때 세무당국이 경정을 해서 고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세금의 법정기일은 바로 고지서를 발송한 때가 법정기일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법정기일이 중요하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을 신청한 경우 충분히 배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입찰을 했는데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의 금액이 커서 배분 요구를 한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분을 예상하고 입찰을 했지만 법정기일에 밀려 임차인 배분을 전액 또는 일부 받지 못한 경우 바로 매수인이 이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키우시고 입찰 전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고 법정기일 및 배분 요구 채권액을 체크하는 습관을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경매나 공매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사고 싶어서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수없이 많은 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주택, 그리고 상가, 토지, 재건축, 재개발, 토지개발 등 여러 분야가 있죠.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안목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 수단의 하나로 경매와 공매를 공부하고 실전 투자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특징,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소식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